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다가 문득 지나간 얼굴 하나가 떠오릅니다. 한때 참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내가 보고 싶었던 것만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일.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오래 배워야 할 공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스치고 또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중에 진심으로 곁에 두어도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토록 오래 살아남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속을 안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었죠.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다정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기가 넘치고 눈빛은 늘 따뜻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차갑게 돌아섭니다. 반대로 처음엔 무뚝뚝하고 말수도 적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믿음직한 사람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는 오래가기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은 단지 좋은 인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조용한 방어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보다 훨씬 먼저 깊이 생각한 다산 정양용 선생님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사상가였지만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임금의 신임을 받던 자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유배라는 극한의 고독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아끼던 이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 달려왔던 사람들이 권력이 사라지자 가장 먼저 떠났습니다. 배신의 한가운데서 사람을 공부했습니다. 울분으로 보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8년의 유배 생활 속에서 선생님은 사람의 본성에 대한 깊고도 날카로운 통찰을 얻으셨습니다. 그 통찰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정확하게 닿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르침을 빌려 3가지 원칙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째, 눈빛의 맑음과 흔들림으로 내면을 살피는 것. 둘째, 사소한 이익을 대하는 태도로 그릇을 확인하는 것. 셋째, 무심결에 내뱉는 언어로 인격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것. 이 3가지를 천천히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한 가지 작은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상 중요한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 파트너는 화려한 언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마다 자신감이 넘쳤고 표정은 언제나 여유로웠습니다. 옷차림도 세련되었고 배경도 화려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분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시작되고 나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익 앞에서 그 파트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남에게 넘겼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이 그의 사전에는 없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의 눈빛이 묘하게 불안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방식이 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신호들을 놓쳤습니다. 화려함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만약 오늘 나눌 3가지 원칙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그 뼈아픈 경험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첫째 원칙입니다. 눈빛의 맑음과 흔들림으로 내면을 살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거짓말을 가장 하기 어려운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눈입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달콤한 말을 꾸며낼 수 있습니다. 얼굴 표정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냅니다. 마음이 맑으면 눈빛이 맑고
마음이 어두우면 눈빛 또한 흐려지는 법이다. 이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무서운 통찰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진심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합니다.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의 두 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놓치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고 말은 막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시선이 자꾸 다른 곳을 향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합니다. 눈동자가 쉬지 않고 흔들립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몸은 무언가를 느낍니다. 머리는 그의 말을 듣고 있지만 가슴 어딘가에서는 조용한 경보가 울립니다.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오랜 본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봅니다. 말주변은 부족하고 표현도 투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고요합니다. 흔들림 없이 조용히 여러분을 응시합니다. 맑고 투명해서 마치 호수 앞에 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유 없이 마음을 놓게 됩니다. 그것이 눈빛이 가진 힘입니다. 선생님의 철학에서 눈빛이 맑다는 것은 단순히 눈이 예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숨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운 의도가 없다는 증표입니다.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거짓말이 들킬까봐 무의식적으로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이 눈빛에 새어나옵니다.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라도 무의식의 눈빛까지는 완전히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더 자주 보아야 합니다. 쏘아보거나 부담스럽게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 또는 상대방이 감정을 표현할 때 그 눈동자 깊은 곳을 잠시 들여다보십시오. 편안함이 느껴지는지 아니면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올라오는지 그 느낌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타인의 눈빛을 읽어내는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쓰지 않아서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은 그 잠들어 있는 직관을 깨우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빛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눈빛은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세상을 얼마나 충만하게 살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삶에 지쳐 눈빛이 텅 비어버린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큰 목소리로 웃고 떠들어도 눈동자 깊은 곳에 아무런 초점이 없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공허합니다. 그런 눈빛은 내면이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다는 무언의 비명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스스로를 수양하는 사람의 눈빛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흐려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면에 확고한 신념이 있고 스스로의 삶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의 눈빛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빛은 늘 어딘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상황의 유불리를 끊임없이 저울질합니다. 그런 사람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피로해집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직관이 보내는 정확한 신호입니다. 눈빛이 맑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나의 마음도 맑아집니다. 탁한 눈빛을 가진 사람들과 오래 있으면 어느새 내 삶도 흐려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 그가 가진 재산이나 직함이 아니라 오직 그의 두 눈동자를 먼저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곳에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줄 진짜 얼굴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소한 이익을 대하는 태도로 그 사람의 그릇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큰 위기가 왔을 때 드러난다고.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큰 위기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일상은 크고 특별한 순간보다 작고 평범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작은 순간에 주목하며 사람의 진면목은 거창한 대의명분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소한 이익 앞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이익에 얽매여 의로움을 저버리는 자는 결코 큰 일을 도모할 수 없으며 그와는 깊은 정을 나누어서도 안 된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맞는지 모릅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는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평범하고 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마다 묘하게 자신의 몫을 덜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또는 계산할 시간이 되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번은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습관이자 본성입니다. 공용 물건을 마치 자기 것처럼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호의를 받았을 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몇 천 원의 문제이거나 작은 편의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의 눈으로 보면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의 내면 깊은 이기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이익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힘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 이익이 작아서 그나마 감당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앞에 훨씬 큰 이익이 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유혹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큰 유혹 앞에서 양심을 지킬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바람인지도 모릅니다. 유배 생활 중에 이것을 몸으로 경험하셨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 달려왔던 사람들이 작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등을 돌리는 것을 직접 보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화려한 배경보다 청렴함을 더 높이 보셨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지 않는 단단함을 가진 사람을 진짜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익이라는 것이 돈이나 물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이익이며 감정도 이익입니다. 에너지와 관심도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늘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시간이라는 이익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만 그 무의식에는 타인의 시간이 자신의 시간보다 덜 중요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자신의 힘들고 지친 감정은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타인이 힘들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늘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무형의 자원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한 번도 나누지 않으면서 받기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는 주고받음의 균형에 있으니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려는 자는 도적이요. 자신의 작은 수고를 아끼려 남에게 큰 짐을 지우는 자는 그 됨됨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우리는 흔히 나쁜 사람을 크고 분명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타인의 배려를 당연히 여기고 자신은 아무것도 내주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우리 삶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때문에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것들의 균형을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작은 호의를 받았을 때 잊지 않고 갚으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자신이 베푼 것은 크게 여기고 자신이 받은 것은 쉽게 잊는 사람, 계산기를 항상 켜두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지금 당장 좋아 보여도 여러분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사라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할 때 그가 어떻게 큰 돈을 쓰는지를 볼 것이 아니라 일상의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순간들을 관찰하십시오. 그 작은 순간들 속에 그 사람의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입니다. 무심결에 내뱉는 언어와 습관으로 인격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 내면의 풍경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자리에서는 언어를 조심합니다.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정제된 말만 고릅니다. 이때 보이는 언어는 계산된 가면일 뿐입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린 순간에 나오는 말은 다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꾸밀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흘러나오는 말들은 그 사람의 진짜 인격 그 자체입니다. 말이란 마음의 소리이니 말이 거친 자는 마음 또한 거칠고 말이 경박한 자는 그 인품 또한 가벼운 법이다. 이 가르침은 너무나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세련된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종업원이 실수로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 순간 방금 전까지 우아하던 그 사람의 입에서 전혀 다른 말이 터져 나옵니다. 고함이 나옵니다. 인격을 건드리는 말이 나옵니다. 마치 아랫사람을 부리듯이 대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는가 하고 멍해집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없는 사람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잡아 조롱하면서 그것을 유머라고 포장합니다. 겉으로는 농담이라 하지만 그 언어 속에는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왜 무심결의 언어가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언어는 단기간에 억지로 꾸며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품고 있는 생각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타인을 존중하는 정도, 이것들은 오랜 시간 우리의 말 습관으로 새겨집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새어나옵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깊은 자애로움이 있는 사람은 화가 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흉터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말을 항상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됨됨이를 알고 싶다면 그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볼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에게 아무 이익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화가 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보십시오. 그 언어 속에 기본적인 예의가 빠져 있다면, 은연중에 사람을 등급 나누는 단어들이 섞여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숨겨진 맨얼굴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외모가 훌륭해도, 말에 독이 묻어있는 사람과는 깊은 인연을 맺지 마십시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언젠가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 독이 묻은 화살은 가장 먼저 여러분을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만, 타인에 대한 비난, 늘 어두운 전망들, 그들의 입에서는 희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과 오래 이야기하다 보면 내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우울감이 전염됩니다. 언어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의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파동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따뜻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의 단어를 찾아냅니다. 타인의 실수를 비난하기보다 격려하는 말을 먼저 건넵니다. 타인의 기쁨에도 진심으로 박수를 칩니다. 그들의 언어 안에는 세상에 대한 감사가 스며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의 말은 봄바람과 같아서 만물을 소생시키고
악한 사람의 말은 겨울서리와 같아서 만물을 시들게 한다. 봄바람 같은 사람과 함께라면 내 삶에도 꽃이 피어납니다. 겨울서리 같은 사람 곁에 있으면 서서히 얼어붙게 됩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그 사람이 일상에서 뱉어내는 언어들 속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원칙, 눈빛을 보는 것, 사소한 이익 앞에서의 태도를 보는 것, 무심결의 언어를 듣는 것, 이 세 가지는 사실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이익 앞에서 이기적인 사람의 눈빛은 늘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거친 언어를 쓰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눈빛은 오래 들여다보면 탁한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반대로 눈빛이 맑고 선한 사람은 작은 이익 앞에서도 타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언어는 따뜻하고 여유롭습니다. 사람의 본성이란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틈새에서 드러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아무렇지 않은 순간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가 오늘날까지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분이 책 속에서만 배운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배지라는 극한의 현실 속에서 사람과 부딪히고 상처받으며 피눈물 나는 삶의 한가운데서 얻어낸 통찰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가르침은 이토록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조용히 관찰하고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외롭고 취약한 상태일 때 누군가가 달콤한 말과 따뜻한 미소로 다가오면 그 사람의 눈빛 속 탁함을 애써 무시하게 됩니다. 언어 속 거침을 그냥 넘기게 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그 합리화는 결국 나 자신을 상처 입히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경계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분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본성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방어입니다.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어떤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봄바람 같은 언어를 건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이 질문에 천천히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타인에게 어떤 눈빛과 어떤 언어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사소한 이익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들은 타인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더 맑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질문입니다. 혹독한 유배의 시간 속에서도 인간을 공부하고 스스로를 수양한 것은 단지 타인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 나은 자신이 되었을 때 진짜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곁으로 모여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맑은 물가에는 맑은 물고기가 삽니다. 탁한 웅덩이에는 탁한 것들이 쌓입니다. 내가 맑아질수록 내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도 맑아집니다. 그것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깊은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맑아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상처와 배신이라는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온하고 단단한 곳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수많은 만남과 인연 속에서 빛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채널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망설여질 때, 철학 속에서 위로 공감 용기를 함께 채워나가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